그 위판 사업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신문지상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갔던 업판장하고 지금 업판장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똑같다. 그 왜 그러는 거? 왜 안 변하는가? 왜 안 변하는가? 여러분 그런 데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상임이사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뭐 사후금융 어떤 신용 업무 이것만 담당을 하는 분도 상임이사는 그것만 담당하죠. 어떻습니까? 일반 업무도 담당합니까? 일반 업무도 나는 조합했을 때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그 상임이사가.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수산업이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수산업이 좀 살아날 수 있겠는가? 현재 이 수산업의 문제점이 무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작년 한 해는 우리가 참 은행을 우리가 분리를 해가지고 무엇이 이게 어떻게 됐긴가 하고 조마조마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잘한 것인가 잘못된 결정인가.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생각 외로 순이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상호보험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한 덕택에 약 한 1660억이죠. 60억 정도 순이익이 났어요. 또 연체율도 뭐 2%대에서 있었는데 거기 한 1.6%대. 맞습니까? 그런 대로 낮아졌고 건전성도 좋아졌고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힘쓰고 애써준 덕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은행을 분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작년에 전체가 약 한 4,600억 정도 우리가 신용 그러니까 은행 또 중앙회 그 다음에 상호금융 우리 어떤 조합의 어떤 상당히 많이 난 부분이다. 농협이 얼마나 나냐 하면 약 한 7천억 그렇죠? 7천억 났어요. 7천억. 농협은 규모가 우리보다 10배 큽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규모로 본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약 한 4조 몇천억 나야 맞다. 맞다. 근데 거기 우리 한 배 정도도 못 났다. 그 자기네들이 올해 보니까 목표가 약 한 8천억이다. 8천억. 순이익 규모가 8천억이다. 그래서 이거 잘하면 우리가 따라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어떤 이 결과를 보고 제가 상당하게 우리가 이제 공적 자금을 갖고 또 어업인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되겠다 하는 이런 좀 자신감을 가집니다. 자신감을. 여러분 다 덕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잘하면은 우리 수협 조직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로 그 어떤 공적 자금을 상환하고 어떤 어업인을 위한 조직, 어민을 위한 조직,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넘을 도울 수 있는 조직. 여러분 수입이 여러분 얼마만큼 중요한 줄 여러분 잘 모르시죠?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한 3년이 되었는데 이 수산업에 대한 문제가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나는 수산업에 대한 문제를 내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과연 그럼 누가 고칠 것이냐? 누가 고칠 것이냐? 정부가 고칠 것이냐? 예산당국이 고칠 것이냐? 어떻게 보면 한국 수산업이 어떤 중병환자입니다. 중병환자. 이 앞으로 한국 수산업이 지금 이게 살아날라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 시간이 있지 않느냐. 5년 정도. 5년 정도 안에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은 수산업은 죽습니다. 내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중병 환자를 이 손을 볼라 그러면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어떤 정도가 그럼 아까전기 정도 바르고
어떤 감기약 정도 약방에서 약 한 개 지어가지고 먹는 그 임시 처방에만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려고 하면 뭡니까? 수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돈을 누가 낼 것이냐? 예산당국도 여러분 내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수산업이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GNP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냐? 이렇게 나옵니다. 수치로 나옵니다. 수치로 나옵니다. 해수부는 우리 정부부서는 해수부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멘붕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누가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수입이 수산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가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누가 있느냐? 어민이 있다. 어민이 있고 수산업 어업인들이 있다. 그분들이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수입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수산업계를 도와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수산업을 모릅니다. 그분들이. 농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은 이게 사람들이 와서 이게 데모도 하고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좀 예산 지원도 좀 수월하고 제도도 개편하는 것도 수월하고 그러는데 우리 수협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착합니다. 근본적으로 자기가 그 바다에 가서 뭘 잡아가지고 자기 손으로 해가 먹고 사는 이런 일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너무 잘해야 되느니 못해야 되느니 이런 일에 별로 가입을 안 합니다. 자기 살기에 바쁘니까. 농업은 여러분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정치 세력들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대안인데 이왕 여러분들이 올해 작년에 그런 좋은 성과를 내었으니까 그 성과를 계속해서 좀 가져가 주기를 바랍니다. 연체율도 건전성도 그다음에 어떤 정체적인 어떤 모습도 어떻게 좀 잘 되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써주시고 좀 계속해서 좀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자기 어떤 노력의 대가를 누가 받아가느냐? 자본가가 받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주가 받아갑니다. 이익 배당을 주주가 받아갑니다. 우리는 누가 받아갑니까? 어민이 받아갑니다. 어민이 받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우리의 어떤 노력의 대가에 대해서 그 성과를 가져가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이고 어민들입니다. 여러분 어민들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우리 수입이 우리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그럼 누구하고 우리 어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그때는 우리 정체성이 잃어져 버려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어민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하고 같습니다. 맛을. 체결은 맛을 잃어버리면 거리에 던져져 밟힌다고 했어요. 아무 쓸모없는 조직이 되어버린다. 어떤 조직이 자기 내부만 묵고 살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묵고 사는 그런데 열중하는 조직은 그거는 존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 외부에 자기가 섬기는 외부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할 때 그 조직은 영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협은 조직이 어민입니다. 어민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가?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한 가만 생각해요. 어떤 배에 있어서 배가 항해를 하는데 정체성이라 하는 것은 방향과 같습니다. 만약에 제주도에서 배가 만약에 그 부산으로 들어간다라고 방향을 딱 정하면은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 방향이 정체성, 그 배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배가 만약에 방향을 정하지 아니하면은 파도에 쓸리는 대로 갑니다. 그 배는 궁극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배가 방향을 정한다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체성을 확립하면은 결국 고난이 오게 되기가 있습니다. 파도도 거슬려야 되고 바람도 거슬려야 되고 그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정체성이다. 내가 부산항을 들어갈 것이다. 부산항이 내가 가야 될 어떤 목적지다. 이것을 그 배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면은 풍랑과 바람을 견디고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장전할 때는 여러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왜 확립해야 되는가는 우리가 위험하고 또 우리가 위기 때 우리를 견뎌주는 힘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여러분들이 그걸 우리 뒤에는 우리가 어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대한민국 수산업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목적의식을 여러분이 가져야 여러분들이 눈에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안 하면 여러분 눈에 불이 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70이고 80이고 뭐 이렇게 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은 시간은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그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허비할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그 어떤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각설이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수산업이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종사하는데 수산업이라 하는 무엇인가 하는 이걸 우리가 한번 좀 개념 정립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개념 정립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내가 저번에 한번 그 미국을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내가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비행기 안에서 그 영화를 봤어요. 골드라 하는 영화예요. 골드. 그 어떤 금맥을 찾아다니는 사람과 관계되는 영화예요. 이 사람이 금맥을 찾으면은 기뻐하다가 또 다 털어먹고 또 쫄딱 망해가지고 또 금맥을 찾고 이러면 그 강산업자가 1년에 가장 금맥을 잘 찾은 좋은 금맥을 찾은 사람에게 주는 상을 골드 스틱이라 하는 금박대기 상이라 하는 상을 줘요. 근데 그 주인공이 그걸 수상하는, 그 받는 수상식에서 그 수상 소감을 발표하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강산업이란 무엇인가? 이 사람이 그런 정의를 해요.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강산업자란 무엇인가? 저 산에 가서 땅을 파면은 금이 나올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강산업자다. 안 나오면 어쩔 것이냐? 그럼 이 산에 가서 파면 나올 것이다. 그 사람이 그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으면, 그럼 수산업자란 무엇인가? 저 바다에 가서 고기를 던지면,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수산업자다. 그러면은, 안 잡히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 바다에, 동해 바다에 가서 던지면 잡힐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래도 안 잡히면 뭐 할 것이냐? 어찌 할 것이냐? 오늘 아니면 내일 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수산업자다.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정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야기. 불확실성의, 그럼 수산업이 철학적으로 영위하면은 불확실성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수산업이다.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불확실성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수산업이다. 이런 그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그럼 경제학적인 정의는 뭐냐? 수산업이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학적인 정의냐? 그럼 바다락하는 것이 뭡니까? 바다락하는 것이 공유주입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사유지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이 아니고 공유지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이 수산업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공유지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이 수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정의가 중요하느냐. 농업하고 수산업이 어떻게 다릅니까? 농업은 자기 사유지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입니다. 수산업은 바다락하는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유지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은 지 땅에서 자기가 고구마를 심든지 보리를 심든지 나락을 심든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그럼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은 여러분 수산업만큼 정부의 규제가 심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의 사업 중에서 제일 규제가 심하고 간섭이 심한 것이 수산업입니다. 왜 그러느냐? 공유지를 여러분 우리가 공유지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정부가 룰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도를 만들지 아니하고 하면은 그 공유지가 공멸한다 하는 것이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산업에서 여러분 규제는 수산업에 있어서 규제는 그것이 어떤 때로는 순기능도 하고 때로는 역기능도 합니다. 여러분 수산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끄어 잡아라. 어떤 사람은 둘러써서 잡아라. 어떤 사람은 낚시로 잡아라. 그 몇 마리, TAC 같은 거, 니 몇 마리만 잡아라. 어느 시기에 잡아라. 어떤 시기에는 잡지 마라. 배는 언제 나가라. 선원은 몇 명을 태워라. 배는 규모는 어떻게 해라. 마력수는 몇 마력으로 해라. 이런 것을 왜 그렇게 규제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공유지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유지 관리 책임은 누가 있느냐?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서 정의가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 농업보조금하고 수산보조금은 그 원체 성격상 다른 것입니다. 원칙이 하면 농업보조금은 자기 땅에서 자기가 농사 지어가지고 잘 되는지 못하는지 자기 책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왜 정부가 보조금 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쌀을 갖다가 비싸게 사주고 세금을 가지고 비싸게 사주고 왜 그런 정책을 쓰느냐. 원래 경제학적인 논리를 따져보면 그거 안 맞다. 그러면 수산업에 있어서 어떤 데는 정부가 계획조선을 정부 배를 만들어가고 돈을 주고 어떤 데는 또 감척을 한다고 또 돈을 줘서 또 감척을 시킨대. 왜 그러느냐? 어민이 불쌍해서 그러느냐? 내가 그걸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해수부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고요. 내가 저번에 한번 제일 처음에 내가 수입 회장에 와서 내가 무슨 내려갔어요. 세종시에 내려가서 그 수산직 공무원들하고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식사 자리에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때는 정부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감척하려고 만약에 이제 해수부 공무원이 앞으로 감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어떤 기재부에 가서 예산을 신청했을 때 기재부 직원이 당신한테 당신네들 뭐 때문에 그 정부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배를 만들면서도 정부 재정자금을 대고 그 다음에 배를 감척하면서도 정부 재정자금을 대고 뭐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또 어민들에게 배를 지어주겠다 돈 좀 주시오 하고 물어볼 때 당신네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물어봤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어민이 영세하니까 가난하니까 불쌍하니까 내가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그렇게 어민이 거지가 그랬어요. 거지가. 그러면은 정부가 그렇게 이 공유지를 정부가 관리하면서 우리가 어로 행위에 대해서 엄청 쉬는 정부가 제한을 가합니다. 그거는 공유지 관리 비용이지 이 어떤 뭐라 그러나 어민에 대한 어떤 보조금은
공유지에 대한 관리 비용이지 거기 어떤 그 호혜성, 선심성 그런 비용이 아니다. 농업 보조금하고 완전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그걸 지금 정부가 잘 못 이해를 하고 있다. 그걸 호혜성으로 보고 어떤 선심성으로 보고 있다. 그 우리 조직원들도 그런 것을 분명하게 그 어떤 농업하고 사유지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하고 공유지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떤 정부에 대해서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걸 이야기할 때 그걸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당당하게 우리가 권리다. 그런 걸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가령 일러서 여러분 우리가 또 TC 하는 업종들이 많이 있다. 그럼 정부가 고등어를 갖다가 연간 얼마만 잡아라 하고 선을 딱 끊는다. 그럼 자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고등어를 갖다가 몇 마리만 잡아라 하고 선을 딱 그으면은 그래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은 어민의 입장에서는 잡히는 양 곱하기 가격 해가지고 총수입이 된다. 총수입이 비용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이 정부가 TAC 양만 턱 조정한다. 이만 잡아라. 128도선 이동은 넘어가지 마라. 쉽게 이야기하네. 쉽게. 그때 우리가 무엇을 주장해야 되느냐. 공유지 관리 비용을 이야기해야 된다. 노르웨이에서는 어떻게 하래? TAC가 옳게 되려고 그러면은 정부가 정부 1년에 정부하고 상인하고 어민하고 생산자 이 세 사람이 만납니다. 만나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하는데 올해는 고등어를 몇 톤만 잡으면 자원이 감소 안 하고 지속할 수 있다라고 양을 딱 정합니다. 그럼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양을 딱 정하면은 그럼 정부가 상인한테 물어. 오늘 가격이 얼마면 되겠노? 그럼 곱합니다. 그럼 생산자한테 물어보면 올해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이렇습니다. 할 때는 그 차이를 보전해 줍니다. 정부가. 그래야 TAC가 옳게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렇지 않아요. 정가의 보도식으로 요 조구역에서 하지 마라 해가 조구역 논을 10마지 붙이는 사람이 8마지 붙이고 7마지 붙이면은 살아남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일업, 업 회담이 안 됐어요. 관련된 업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농업 같으면은, 논 10마지 붙이는 사람이 한 4마지가 날아갔어요. 소작인 같으면은. 그런데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 어민들이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을. 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소득이 줄어졌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정부에 요구를 해야 돼요. 그건 당당한 우리가 권리다. 권리다. 그런 인식들을, 그런 의식들을 어제 부산일보에 보니까 한일업 폐기하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농업하고 수산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많은 의식화가 좀 돼야 된다. 의식화. 그래야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바다 모래 채취 반대 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의식화될 필요가 있다. 왜 의식화돼야 되느냐? 어민의 권리를 우리가 지키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잘 모르고 무식해가지고는 모르고서는 우리가 어민의 권리를 지킬 수가 없다. 어민들은 여러분 그거 잘 모릅니다. 어민들은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다. 조합만 바라보고 있고 수입만 바라보고 있다. 어민들의 유일한 희망이 여러분 수입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어민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세금도 우리가 그러면 왜 농업하고 우리 수산업이 왜 우리가 차별을 받는가 이런 데 대해서도 여러분 찾아내가지고 의식화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식화를 돼야 어민들을 의식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들 모아놔놓고, 여러분, 그건 의식화죠. 우리가 권리 의식화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거기다 이어줘야 됩니다. 그게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우리가 돈만 벌여가지고 배당을 주고 어떤 복지를 정진시키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수협재단에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올해 연간 한 10억을 써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총회상에서 내가 이 이야기도 하려고 그래요. 여보, 어민의 자녀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하는 거는 그건 가난의 대물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 우리가 좀 협력을 전 직원이 우리 수협의 전 조직은 직원이 한 달에 우리가 한 10,000원씩만 하면 한 배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화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농업하고 수산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거지라서 정부에 호응을 어떤 요구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공유지 관리 비용을 내놔야 어떤 규제에 대한 급부를 내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생존이 안 된다는 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수산업의 정의는 대충만 이렇습니다. 그렇고 두 번째 이제 수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산업이 옳게 되려고 그러면 한 네 가지, 5개의 종류의 어떤 팩터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수산업을 하려고 하면 고기 잡을 수 있는 어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기 잡을 수 있는 배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배를 조작하는 선원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 잡은 고기를 팔 수 있는 어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 네 가지의 요소를 잘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어떤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행정 관료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 된대. 근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대한민국의 어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장은 지금 여러분 완전 걸레 쪼가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평생을 여러분이 바닷가에서 오고 다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릴 때 고기가 거천을 못했습니다. 어릴 때까지 안 가도 됩니다. 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고기 거천을 못했습니다. 고기 있습니까? 고기가 어장이 항폐화되니까 바다는 모래 파제치죠. 바다 간척을 해가 매립을 해제치죠. 서해안에 여러분, 내가 한번 서해안에 가보고 통곡을 할 것 같아요. 요 서해안에서 오신 분들 많이 있죠. 그 좋은 갯벌을 간척을 해가 막아봤어요. 그 다음 여러분, 발전소 제가 5배수 배출하죠. 풍력 발전소 또 만든다고 난리를 치죠. 여러분, 이게 수산업이 결국 우리가 어장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올해 어촌 지원부를 만들었습니다. 어촌 지원부가 주된 업무가 뭐냐 하면 어촌 환경을 결국 보존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여러분들 도움으로 여러분이 다 데모를 해주고 뭘 해서 결국 모래를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완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래를 파는 사람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래를 파가지고 업체가 1년에 5천억 내지 1조 순수익을 그런 사람들이 로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다에서 모래 파가 와가지고 돈 벌이는 그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만약에 만루배를 판다. 누가 관리합니까? 황금 어장입니다, 자기네들.
이 서해안 같은 데 가보면 서해안에 172회국, 173회국 같은 이런 데는 그 웅덩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남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웅덩이를 한 30m, 40m 이 웅덩이를 파버렸습니다. 거기는 물고기가 빠져도 죽습니다. 그래놓고 거기 뭐 어업의 영향력이 미소하다. 전체 뭐 어떤 바다 면적의 0.몇 %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그걸 뭐 옹졸하게 하느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장이 지금 황폐화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국 배가 꺼졌습니다. 어떻게 어느 나라의 해역에 불법 조업선이 와서 강탈을 해 가는데 국가 공권력이 그걸 총을 안 쏴면은 어민들한테 세금 안 받아야죠. 여러분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 의식이 있어야 된대요. 의식이 된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다를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 하는 게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었습니다. 한일합방이 됐는데 한일합방이 되기 벌써 한 40년, 50년 전에 한국 바다는 누구 바다였느냐? 일본 사람 바다였습니다. 일본 사람이 이 해역에 수만 척이 와서 조업을 했습니다. 일본의 근대어의 어떤 자본이 어디서 생성이 되었느냐? 한국 바다에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큰 어떤 그룹들을 제일 처음에 어떤 자본 축적이 어디서 되었느냐? 한국 바다에서 되었습니다. 우리가 1910년에 우리가 한일합방이 됐지만은 실제로 바다를 뺏긴 지는 40년, 50년 전에 벌써 뺏겨버렸다. 심지어 일본 사람들이 그제도 같은데 군대 와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운막을 지어놔 놓고 살다가 어기가 끝나면 돌아가고 그랬어요. 어장을 여러분 어느 나라가 어장을 애국어선이 와서 어장을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군함이 가서 총을 쌉니다. 어민들이 의식이 안 돼서 그렇다. 어민들이 그래서 어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민의 권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고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이 수산업을 지킬 수가 있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나라가 어민을 한번 봐보세요. 부산에 신앙만을 만들었습니다. 신앙만을 만들었는데 그걸 1년에 한 번씩 이게 뭐라 그러는 그 파지 안 하면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준수를 하지 아니하면은 그 항이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럼 준수를 하게 되면 그 벌은 어디다 버립니까? 또 우리 바다를 또 막아야 돼. 항만을 짓는다 하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매립의 수요가 항상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천항을 만들면서 거기 매립토를 가지고 영종도라고 하는 섬을 만들었어요. 그 100몇십만 평을 만들어가지고 그 땅 장사하고 있어요. 그 카지노 만든다고 야단이. 너무 너무 논밭을 갈아엎고 파괴해가지고 땅 장사하는 놈들을 우리가 그냥 그 어민들이 그만 동의해주는 거예요. 동의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좀 의식화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어촌계를 좀 잘 관리를 하고, 우리 어촌계에 관계되는 법을 지금 우리가 정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내가 올해 이제 그 어촌계를 전부 순방을 한번 돌아보려고 그래요. 내가 어촌계장을 의식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의식화 교육을. 내가 그래서 우리가 해안선이 약 한 15,600km 돼요. 남한이. 그래서 그 리수로 따지니까 약 한 4만 리 돼요.
사만리 사랑방 자담회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가서 어민 어촌계를 의식화를 시키고 이 사람들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그걸 하려고 그럽니다. 그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뺑뺑 돌아다니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좀 매립하는데 동의를 해줘나 오면은 여러분 우리 지금 항만을 막아가지고 조합이 쓰는 어떤 그 땅도 사용료를 내놔라 하고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 합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려고 그러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뭐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수모를 안 당하고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돈을 벌이고 자식을 공부를 시키고 하는 겁니다. 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안 가지면 수산업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올해는 우리가 회원지원부로서 이때 그런 일을 다 담당을 했는데 어촌지원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어촌지원부를 만들어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런 어떤 어장의 문제에 대해서 어장 환경을 훼손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겠다. 어제 강시숙 이사가 저 무서 가서 불등에 가서 인천에 가서 또 데모를 한번 하고 왔어요. 진짜 이거는 우리가 이 어장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두 번째, 어선의 문제를 한번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어선의 문제는, 우리가 어선이 전체가 약 한 7만 척이 있습니다. 근데 한 20톤 이상짜리는 약 한 3천 척이 조금 모자랍니다. 근데 어선이 있는데 거의 지금 노선입니다. 노선들이. 이런 문제, 어선의 문제는 여러분 돈만 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지을 수 있는 기술도 있고 조선소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거는 돈만 있으면 될 일이에요. 어선도 때로는 이게 신조도 하고 때로는 감척도 하고 일본도 그럽니다. 일본도 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자 신조하는데 0% 이자입니다. 0%. 그래서 배를 수산업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언제든지 정부가 감척을 받아줍니다. 이런 제도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런 일본어 제도라든지 이런 어선의 어떤 신조라든지 감척에 대한 어떤 제도를 우리가 배워왔어. 우리가 주장을 하고 우리가 어떤 공무원들을 가르치고 중무당국자를 가르치고 기재부를 설득을 하고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회에 어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올라와서 제일 고난을 겪는 것이 뭐냐면 입법 활동입니다. 결국은 법을 바꿔야 되는데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비빌 언덕이. 어민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뭘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우리 수산업계 어민들을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지지하고 이런 사람을 국회로 보내고 그런 것도 여러분 그런 우리가 협동조합이 NGO 단체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도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선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선언의 문제. 여러분 선언이 여러분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선언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부둣가에 가면 싸움하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경로당만 있는데 싸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 젊은 사람들이 팔뚝을 걷어붙이고 이러가 뭐 부두가에 가면 싸움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우락부락하는 고함 소리도 들리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소리가 없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조용한 부둣가가 되었습니다. 사이런 스프링이 아니고 조용한 베어가 됐습니다. 그거 무슨 이야기냐? 선방 같은데 평균 연령이 55세, 56세입니다. 그죠? 내가 우리 어톡에서 나한테 이제 선박 사고가 나면 문자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어느 회사가 선원이 하나 죽어서 나한테 문자가 들어왔어요. 어톡에서 문자가 들어왔는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71살이에요. 그럼 한국 나이로 보면 72살이에요. 그 내가 그 문자를 받고 이게 참 이게 무슨 일인가? 72살 노인이 배를 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선언이 없다는 얘기예요. 외국 근로자가 우리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선언이 지금 한 2만 5천 명, 한 3만 명이 가게 되죠. 2만 5천 명, 2만 5천 명 선 가까이. 이 나이로 한 1만 명. 이 텐으로 그래 한 15,000명, 그래 한 2만 5,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니면은 선언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사님이 존속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이거는 말기 시한부 어떤 암환자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를, 선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5년 뒤에 같은 이 사람들이 유입이 안 되면은 평균 연령이 60살, 70살 되어버립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데 누가 일을 합니까? 그래, 이런 문제를 앞으로 선언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도 여러분이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죠. 선언을 유입하려고 하면은 결국 근로 조건이 좋아야 되고, 페이가 좋아야 됩니다. 이 두 개만 가지고 또 해결이 안 됩니다. 어제도 내가 윤리대상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윤리가 없어져 버렸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일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 일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인가? 일이 우리의 존재 이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일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일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일에 대해서 귀천을 안 가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청 청소부는 하자는 사람이고, 판검사는 어르신이고 영감님입니까?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까? 이런 썩어 빠진 나라예요. 뱃놈은 상놈입니까? 이런 문화가 존속하는 한에는 대한민국 수사람이 설 곳이 없습니다. 설 곳이 없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빵 하나 만드는데도 수백 년의 가업을 내려오면서 만듭니다. 일본이 여러분 어부지 다시마락 하는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다시마를 가지고 어떤 육수를 만드는 그 일을 수백 년째 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일을 갖다가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이 아닙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웃 사람의 포인,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다른 사람이 이익을 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열심히 짓고, 또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를 열심히 잡아야 농사 안 짓는 사람도 쌀을 먹을 수 있고, 고기 안 잡는 사람도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거의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일이 다른 사람의 삶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본질을 한번 보십시오.
세월호 사건 본질, 밀양 화재 사건의 본질, 제천 화재 사건의 본질, 대거 어떤 교통사고 이런 것들의 어떤 본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본질이 뭡니까? 내가 내 일을 적당히 하면은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게 본질입니다. 본질은 보도 못하고 끝뒤만 가지고 무엇이 누가 잘못했니, 검사를 잘못했니, 뭘 잘못했니, 장차관 잡아놓고 뭘 하고 해봐야 만년을 그래봐야 그거 안 고쳐진다. 왜 그러느냐? 본질을 못 봤다. 본질을. 대한민국이 앞으로 일이란 무엇이고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답을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침체합니다. 일이 여러분, 일이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수단이 아니다. 일이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수단이 아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언의 문제가 그 골치 아픈 문제다. 어떤 근로 조건의 문제도 아니고, 페이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어떤 가치의 문제다. 오늘날 청년 실업이 많다 그래요. 한쪽에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로자를 외국에서 듣고 안 오면은 쓸 수가, 사업이 전속이 안 돼. 결국 청년 실업의 문제는 일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가치의 문제고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안 고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국가적인 문제니까 그건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수입이 앞으로 이 문제를, 선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고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입하는 선언에 대해서, 젊은 선언에 대해서 페이도 좀 많이 주고, 근로 조건도 좀 많이 고치고, 좀 어떻게 좀 대우도 좀 그 사람 자긍심을 가질, 뱃사람으로서 어떤 자긍심도 가질 수 있던 그러한 어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영화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도 안타까워서 영화를, 그런 게 아니다. 배를 타는 것도 우리가 삶의 하나의 방법이다. 바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장이다. 그것도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 선언의 문제도 지금 난제에 있습니다. 세 번째, 아까 끈 잡은 고기를 팔아야 됩니다. 이 어시장의 문제입니다. 어시장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업한장에 옛날에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와서 업한장 하는 모습하고 지금 한 30년, 40년 뒤에 있는 업한장하고 건물은 새로 짓고 시설은 좋아졌을까 모르지만 그 시스템 자체는 한 개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부산 공동 어시장에 보면은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손을 잡고 가서 보던 업한장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통에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규격화입니다. 규격화, 계량화, 이것이 한 상자가 18kg도 됐다가 20kg도 됐다가 28kg도 됐다가 규격화가 안 된 유통, 참 부산 공동어시장 가서 살아보면 참 진짜 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옛날에 박근혜 정부 있을 때 가서 내가 돈을 1,700인가 얻었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갈등 때문에 아주 설계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노란장하고 비슷합니다. 갈등 관계가 이게 지금 이게 상인들 진짜 내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겠지만 어시장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가지고 만약에 외국에 어디 갈 일이 있으면 노르웨이 같은데 어시장 가서 한번 보십시오. 노르웨이는 어시장이 없습니다. 어시장 자체가 없습니다. 전자옥션을 합니다. 전자옥션을.
참 이것도 우리가 수협중앙회가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한번 하면은 참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걸 할 수 있겠는가? 이걸 할 수 있겠는가? 기득권 조직들이 그걸 할 수 있겠는가? 기득권 조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수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잡히는 고기가 약 한 7조 정도 우리가 위판을 해야 됩니다. 위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개통출하를 해가지고 우리 수액 산하에 있는 위판장에서 판매되는 게 약 한 4조 한 2천억 정도가 판매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위판 수수료 얼마입니까? 4% 받으면은 4조가 446, 1,600억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전체 수익 순이익이 1,660억이 났어요. 그럼 그 중에 어민들한테 받아준 수수료가 얼마냐? 1,660억이에요. 1,600억이에요. 그럼 사원금융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여러분 먹고 살고 돈 버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좀 이제 좀 되면 이 수수료 이것도 좀 낮춰야 되는 그런 시절이 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만약에 수익을 창출한 것이 어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어민의 수익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하는 사업을 합니다. 하고 배당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수료 부분에서는 좀 낮춰줄 필요도 있다. 어령도 옛날에 수수료가 많았습니다. 뭐 송금을 해도 수수료가 있고 뭘 했는데, 그런 데서 우리가 부를 창출하기보다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수입에서 어떤 그걸 수매 사업을 하고, 그리고 경제 사업이 앞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수입이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유래가 객주제도 때문에 수입이 생겼습니다. 객주제도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입이 생겼습니다. 지금 수입이 객주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까? 내가 공동원 시장에 그때 언제고? 지금 2월 달이니까 12월 달에 동해안에서 이 잔잔한 고등어가 많이 잡혔어요. 거기 최초에 이제 잡힐 때 하루 한 배 내지 2배씩 잡았어요. 그러면은 한 상자에 얼마가, 천창기에 얼마 가느냐 하면 14,000원, 17,000원 갔습니다. 나중에 그게 많이 쏟아지니까 얼마까지 내려갔느냐 하면 7,000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래도 수협에서 누가 손 한 번은 안 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 수협이 과연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상인들은 손에만 맡겨놓고 스스로만 받아볼 것 같으면 그 어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때 여러분들이 손을 내서 상인들이 장난 못하도록 가격 지지 사업을 해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 그게 어민들의 이익으로 직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하고 모든 판단을 하는 이것이 어민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어민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어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민이 고기를 팔았습니다. 수입에서 현장에서 4.몇%를 수수료를 떼입니다. 그걸 가와가지고 노량진 시장에서 또 입판합니다. 또 4.몇%, 그 일화를 떼입니다. 일화를. 어민의 입장입니다. 어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비용이 전부 누구한테 전가되는 거죠? 생산자한테 전가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시장 시스템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풍부한 자금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매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책을 찾아내고, 수출선을 찾아내고, 가공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마련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 가격을 만약에 한 상자 17,000원, 14,000원 나가는 게 7,000원, 6,000원으로 떨어져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런 것을 좀 손을 내주고
그걸 하는 것이 수매를 해주고 하는 것이 수입의 역할이다. 어떻게 보면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옛날 객주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단순하게 뭐 우리가 상업금융 해가지고 돈 버리고 상업금융 해가지고 이 조성된 자금들을 여러분들이 어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간편하게 아파트 짓는데 집단 대출을 하고 뭐 그걸로 그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못 살아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조성된 자금을 가지고 어민들을 위해서 수매 사업도 좀 하고 좀 가공 사업도 하고 판매 사업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수입의 고유 업무다. 고유 업무다. 우리의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잔치만으로 끝나가지고는 어민하고 아무 교감이 없어진다. 교감이 없어진다. 그 어시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럼 이 어장, 선언, 어선, 어시장 이 5개를 4개를 이 인테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때가 있느냐? 수입법 뭐 이런 것들이 수입법이나 그 다음에 정부 뭐 업에 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옛날에 에이전시에 때 만들어진 법률들이 꽉 찼습니다. 제도가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일선조합에서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서 중앙에 올려줘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제일 전문가 아닙니까? 이걸 안 맞는 제도다. 제도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 제도가 보호하고자 한 것이 뭡니까? 몸입니다. 옷이 몸을 위해서 존재하지 몸이 제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몸이 옷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여름이 오면 여름 옷을 입어야 되고 겨울 옷이 오면 겨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시절이 바뀌었는데 제도를 고치지 않냐고 그 제도에 맨날 매달려 있고 그 속에서 있으면 얼어 죽고 더워 죽습니다. 근데 이 제도를 누가 고칠 것이냐? 상임이사 여러분들이 전문가 집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합장들은 선출직이고 어떻게 보면 뭐 조합장도 요 자리에 안 계시지만은 조합장들은 저도 뭐 조합장을 9년이나 했습니다만은 디테일한 걸 잘 모릅니다.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걸 어떻게 고쳐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중앙회에 올려주시면은 그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 고쳐달라. 중앙에다 고함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중앙에서 그걸 제압을 해가 뭐 해수하고 가서 싸움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국회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고치내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여러분이 뭐 힘을 좀 써주시고 이 뭐 시간이 벌써 뭐 5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조금 더 줘. 근데 이 뭐 일을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는 뭐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뭐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 집단인 여러분들이 상임이사 여러분 또 어떤 전무님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것을 좀 의식화를 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너무 내가 이야기한 것 중에 너무 가격한 말들이 있으면 좀 그거는 좀 걸러주시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럼 수입이 어떻게 할 것이냐. 올해 이제 우리 중앙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조세특례법을 고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TF팀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올해 이걸 고치고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공적 자금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조 정도 남아있어. 올해 천 얼마 갚았어요?
천 몇백 갚을 거니까 남은 게 한 1조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돈을 벌여 가지고 법인세를 공제하고 그 다음에 남는 돈을 가지고 공적 자금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도세특례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공적 자금을 갚는 돈을 손비 처리하게 해달라. 세금을 안 물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면 우리가 얼마 정도 이익을 보느냐 하면 약 한 1861억 정도를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간 한 2천억 정도 갚아버리면은 한 3, 4년이면 갚을 수 있습니다. 4, 5년 하면 한 4년, 4, 5년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은행에서 올해 2,536억인가 이익이 났지? 났는데, 그래서 만약에 은행에서 한 3천억 정도 이익이 나면은, 우리 이 공적 자금을 빨리 갚아볼 수 있다. 갚으면은, 뭐 할 것이냐? 우리가 어민을 위해서 2천억 내지 3천억을 쓰면은, 대한민국 수산업이 살아납니다. 수산업이.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수산업을 구조조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어떤 살릴 수 있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은 지금 아무도 할 사람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되는? 수협이 해야 됩니다. 수협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2천억 내지 3천억의 수혜를 자금만 마련되면은, 1년에 그 2천억 내지 3천억을 수산업에다 부으면은, 우리가 정책을 잘 만들어서 휴업이도 만들고, 또 해외어장도 진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외국에다가 어떤 어부 공장도 만들고, 지금 우리가 이제 어장도 없죠. 선음도 없죠. 뭐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 한국에서 아웅아웅 하지 말고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어장도 찾아내고, 은행도 마찬가지로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좀 범위를 넓혀가야 되겠다. 넓혀가면은, 그럼 대한민국 수산업이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왜 내가 가관수입 돈 되는 수산이라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강해야 수산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야, 수입이 강해야 돈을 벌여야 어민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면은 너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뭐 좀 잘 살아야 이웃도 도와주고 형제도 도와주고 하지. 내가 먹고 살기에 급급하면은 뭐 너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올해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되면은 어쩌든지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은 앞으로 우리 수협이 이 대한민국 수산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여러분의 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비전과 그런 용기와 그런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좀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 보고, 그래서 내가 우리 수협에서 중앙에서도 올해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뭐 좀 많이 주라. 나는 많이 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조합장님 보고도 많이 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적 자금을 받고 정부에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사구조 개편을 하면서 또 5,500억 2차 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 좀 한 해 벌었다고 잔치하면은 그 어떻게 되겠느냐? 다른 사람이 우리 시각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서 우리 중앙에는 좀 자제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여러분도 그 포정을 좀 감추고 뭐 돈을 많이 벌었다 해서 포정을 좀 감춰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고 하여튼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우리가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해서 올해는 여러분들하고 내가 그 사락방 자담회를 가면서 전국을 순회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이사 여러분들하고 자주 만나고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입이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깨놓고 이야기해서 상임이사 여러분들 손에 있습니다. 이거 하니까 조합장들이야. 또 그럼도 조합장들 나한테 욕하려고 말이지만 이제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시고 어민들을 위해서 일한다. 대한민국 수산업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한 어떤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않냐하시고 그럼 좀 올해도 화이팅하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